한용운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고 승려잖아요, 승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개관을 좀 볼까요? 27쪽 왼쪽에 거기부터 좀 볼게요. 승려 생활했다. 이런 건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성. 이 견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볼견자의 성품 성자잖아요. 견성.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득도, 도를 깨닫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견성이라는 거예요. 뭐 직역을 하면 성격을 본다 이런 뜻이지만 수행자의 최고의 체험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불교 지도자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줄인가에 내려가면 님의 침묵. 제가 이건 전에 설명드렸죠. 님의 침묵이 이렇게 되면 시집이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중꺽쇠는 시집이고요. 단일꺽쇠는 시예요. 어떤 분은 님의 침묵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쓰면 시집이고요. 이렇게 쓰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님의 침묵이란 시집 속에 님의 침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혼동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그거까지 정말 감사해요. 네, 몰랐어요. 제가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많이 모르시는 걸 제가 깨닫게 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는데, 하여튼 48세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님의 침묵이.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깨달음의 시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27쪽으로 바로 갈게요. 이 만해 한용운은요, 일단 홍성에 가면, 여러분 그 홍성에 가시면 한용운 생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도 가보셔야 돼요. 홍성 이런 데 가면 그냥 뭐, 그 지역의 특산물만 먹고 이러면 안 돼. 그 지역에 가면 문학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지역에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국문학과가 그래서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봐요. 한학을 받았다 일단. 그리고 뭐 이제 의병투쟁도 했고요. 백담사도 있었죠. 그리고 쭉 내려가 다른 건 몰라도 돼. 쭉 내려가서 이제 백담사에서 행자생활을 했어요. 한 7째 줄 정도 내려가면 백담사 행자생활 이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님 밑 뭐 김연고까지는 몰라도 돼.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득도를 했다 스님 밑에서. 그리고 이제 승려생활을 시작했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불교 강사 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썼어요 밑에 보면. 근데 이제 하나 좀 알아두실 것은 한용운에 대해서 알아두실 것은 조선 불교 유신론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한 넷째 줄인가요? 조선 불교 유신론.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되게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조선의 불교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유신이라는 게 조선 불교를 유자가 오직 유자고요. 새로운 신자예요. 그러니까 조선 불교를 다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썼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락 민족 대표 33인의 한 명이에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저 밑에는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심이라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27쪽 마지막 줄에 월간지 유심을 발간했다는 거. 유심 발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 때 그 여러분 그 MT 갈 때 여기 한번 갔잖아요. 그렇죠? 그 시무장이라고 해서 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작년에. 자, 28쪽. 그래서 이제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을 때 모습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유심을 발견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3.1운동 이거는 뭐 아까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29쪽. 그래서 3년을 중형을 치러요. 대단하죠 한용운이. 3년을 감옥에 중형을 치르고 나서 또 추록을 해서 추록 후에 불교계를 넘어서 사회운동의 중심 영역으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중 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좀 내려가다 보면 1925년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29쪽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줄 세요. 1925년 그는 백담사에서 시집 님의 침묵을 일거에 완성하여 이듬해 1926년 출간했다. 몇 살 때? 48세. 자, 이 님의 침묵에는 몇 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느냐 그 책에는 안 나오는데 89편이 있습니다. 89편이 수록되는데 정말 이 한용운의 시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한용운의 시들을 알 수 없어요 같은 거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논계의 애인이 되어라는 시 혹시 아세요? 논계의 애인이 되어라는 시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한용운의 시 중에. 하여튼 님의 침묵만 여러분 아실 필요는 없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를 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그 시인은 여러 가지 보면 쭉 그 다음 단락에 한 5째 줄 정도 내가 첫째란 말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자면 찾았나요? 두 번째 단락 한 5째 줄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용우는 많은 문인이 지나왔던 일본을 통한 서구 근대문학 체험이라는 코스를 걷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일본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인들이요 이걸 알아듣셔야 돼. 자 10명 있다고 칩시다. 10명 중에 뭐 퍼센트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7, 8명은 어디로 갔냐? 일본에 가서 뭘 공부할까요? 영문학을 공부해요. 10명 중에 7, 8명.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에 나오는 정지용 일본 가서 영문학 했어. 그 다음에 그 김업 일본 가서 영문학 했어. 그 다음에 그 최만식 또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 나왔어. 이해가세요? 그게 왜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요? 아니 우리나라 일단 일본의 그 속국이었잖아요.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어로 돼서 이제 영문학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국문학을 또 따라하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일본에 거는 그때 이제 뭐 미국까지 갈 수는 없고 일본은 가까우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한용우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프롤레타리아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많은 일본을 통한 이런 거 걷지 않았고 또 유행했던 서구 상징주의, 낭만주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낭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 프롤레타리아 문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상당히 자기만의 시선, 그러니까 한용운의 시는 되게 철학적이에요. 그죠? 그걸 인정하죠. 한용운의 시를 보면 야 이건 정말 시가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소월하고 또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근데 한용운의 특징은 뭐냐? 이제 한용운의 특징은 30쪽에 보면 중생 교화, 신앙 고백이라는 분명한 목적 하에 쓰였다. 그러니까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시가 되게 많아요. 중생을 깨닫 교화 가르치는 거죠. 뭐 그런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니메 침묵 이후 그 다음 단락입니다. 1944년 6월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그 문학지를 탐방을 하냐면 자 봐요. 시무장 나오죠. 반가워 안든 방법. 거기 나오잖아요. 30페이지 두 번째 달라. 40 작년에 4월달에 여러분 가셨잖아요. 심우장. 심이 무슨 심자? 찾을 심자. 소우자. 이 장자는 집 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를 찾는 집. 소를 찾는 집. 소가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찾는 집. 이 시무장 가지고도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 국문학 공부하면 여러분이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헌화가 같은 거죠. 헌화가 그 벼랑에 있는 꽃을 수로 부인이 따달라고 하잖아요. 그 강릉의 태수의 아내 수로 부인이. 근데 이제 그 남자가 한 늙은이가 노인이 암소를 끊고 가. 암소를 끌고 가다가 암소를 내팽겨치고 맨발로 맨손으로 절벽을 올라가 가지고 철쭉꽃을 꺾어가지고 수로 부인에게 받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완전 뻥이죠 뻥. 근데 그러면 이 도대체 암소가 뭐냐? 막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부인일 수도 있고 또 깨달음일 수도 있고 암소라는. 그러니까 헌화가에 나오는 수로 부인이 이제 그 뭡니까 무당이라는 거. 무당이 방울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꽃이 필요해 안 필요해? 무당이 뭐 그렇게도 봐요. 헌화가에서. 하여튼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 이제 2학년 2학기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님의 침묵 이후에 시무장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아시겠죠? 거기 입적하기까지 이런 비폭력. 그러니까 우리 보면 한국의 간디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의 간디에 완전히 비폭력 이런 걸 이야기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이거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31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조선의 땅덩어리 첫째 줄을 볼까요? 감옥이다. 왜? 일제치하니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창씨개명도 무관했다는 거예요. 친일 혹은 창씨개명 그 인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의에 타협을 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일제 여기 보면 자신을 다음 달락입니다. 박해하는 일제에 테러를 가하거나 무장투쟁을 벌이는 노선을 지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육사 같은 사람은 의열단의 그 멤버인 거 아시죠? 의열단. 폭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일제에. 근데 이 한용우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무장투쟁 이런 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교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축복이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세계로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 볼까요?
한영훈의 리메 침묵에 수록된 시는 존경의 대상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다 이렇게 나왔고요. 나와 님의 관계를 중심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읽어볼게요. 첫째, 그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첫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와 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사상 구도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죠. 나와 님이 도대체 뭐냐? 둘째,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여요. 반비례라는 그 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소리가 침묵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가 침묵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유치원의 깃발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를 공부하시니까 이거를 수사법으로 뭐라고 할까요? 당신의 소리가 침묵이다. 뭘까요? 모르겠어요? 역설이라고 했어요. 역설. 여러분, 소리가 침묵이 될 수 있어요? 당신 소리라는 건 말하는 거죠. 노이즈란 노이즈. 소리가 침묵. 그러니까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또 찬란한 뭐 슬픔의 봄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앞뒤가 안 맞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인. 작은 어떻게 거인입니까? 이해가시죠? 그다음 또 봐요. 되게 재밌다니까요. 타고남은 제가 여러분, 타고남은 제가 기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타고남은 제가 또 기름 되고 또 기름 되고. 역설은 알 수 없어요. 다. 그래서 언어 논리를 파괴한 패러독스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러니를 사용합니다.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누가 질문할 수 있어. 자, 역설과 아이러니의 차이가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거 대답은 대단한 뭐죠? 부르스랑 미쳐져. 아니, 역설과 제 말한 사람. 아니, 말한 사람 말고 역설과 아이러니의 차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대단하신데요. 지금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역설은 이 기회 알아서. 역설은 겉보기에 달라. 무슨 소리냐? 자, 작은 거인. 이게 맞아요? 거인이 작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여기까지만 써볼게요.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있나요?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데 슬프나요? 우란이 비기까지는 난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세 가지만 딱 써보세요. 자, 이게 두 개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해요. 이런 거. 두 개가 부딪혀. 겉보기. 근데 반어는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아이들 막 중고등학교 때 집에 막 어지러져 있어. 그래갖고 갔더니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뭐라고 TV 보고 게임하고 있어. 뭐라고 그래요, 애들한테? 몽둥이 들어야지. 아니, 몽둥이 들으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잘한다. 이런 말 하실 텐데. 아, 잘못한다 이러지 않고 이게 잘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응? 잘한다 있잖아요. 잘한다는 소리 못한다. 역설과 반어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역설은 겉보기의 반대. 겉보기의 반대. 이거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겉보기의 반대. 반어는 뭐냐? 겉보기에는 이 자체가 반대는 아니죠.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잘한다가. 근데 속의미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걸 반어라고. 잘한다. 잘하는 짓이다. 잘한다는 거 아니다. 잘한다는 나 잘하고 있어 이러면 한 대 맞겠죠. 이해 가십니까? 잘한다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자녀분한테. 그렇죠? 그거를 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국문학으로 공부하면 반어 역설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역설은 그렇죠. 반어는 이 의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잖아요. 잘한다가. 근데 이것에 반대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거인은 이 자체가 자꾸 거인이 반대잖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도 반대잖아요. 슬픔하고 찬란도 반대잖아요. 근데 잘한다가 잘못된 건 없잖아요. 잘한다를 고칠 수 있어? 근데 이 많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반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겉으로 보기에 반대가 됐다. 역설. 자, 그 의미의 반대말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 작은 거 아시겠죠? 그런 걸 반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역설과 반어는요. 4학년 때 현대실험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때 되면 역설만 가지고 한 20페이지, 반어만 가지고 20페이지 그렇게 가요.
지금 2학년이시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뭐 그게 한 챕터라니까. 역설 한 챕터, 반어 한 챕터. 그러니까 국문학 공부는 처음에는 이렇게 얇게 가는 것 같다가 점점점 깊이 들어가. 그게 국문학의 매력. 지금 여러분이 막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 이 정도만 알면 됐죠. 할 얘기가 오늘 너무 많아. 자, 그럼 다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역설 이야기, 그다음에 님의 지문이 있다. 군말은 나와 님의 관계를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봐요. 밑에 설명된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군말이라는 님의 지문에 나오는 님만 님이 아니라 기린 것, 이 기른 것은 뭐냐면 그리워하는 것. 거기 좀 기른을 좀 써볼까요? 그리워하는. 초록색 있잖아요. 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다. 알겠죠? 그리워하는 좀 고쳐주세요.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는. 중생이 석가의 님이잖아. 석가가 중생을 교화해야 되니까.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여러분 서양 철학은 칸트 유명하죠. 뭐 잘은 몰라도 그 칸트가 독일의 그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고 그런 거 들어봤죠. 알아요. 예, 그 정도 칸트. 그 정도만 알면 돼. 여러분 철학과가 아니니까. 장미아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님의 관점을 여러 가지로 막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33쪽으로 볼게요. 33쪽에 자 거기 이제 그 셋째 줄 볼게요. 일련의 님은 장미꽃을 제외하고 모두 위대한 이타적 성질. 그러니까 이타적은 뭔지 알죠? 다른 사람을 위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인간들이 공경하는 이상으로서의 님이다. 이상. 그 현실의 반대가 이상 아닙니까? 석가는 고통받는 중생의 구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여담인데 기독교와 불교 여기 이제 불교 쪽이니까 이 차이를 뭐 복잡한데 한 단어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기독교는 던이고 여기 이제 불교도 믿으시는 분도 있고 기독교도 믿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쓰면 끝나요. 기독교는 던이고 불교는 두다. 이게 뭔 소리냐? 예수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돌아가신 대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미 다 행하셨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부는 뭐냐면 인간 자체가 불교야. 부처님이야. 맞나요? 불교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수행을 하고 뭐 108배 뭐 하고 뭐 만배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둘이에요. 저도 깊이는 몰라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던과 두라고. 멋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밌는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 얄팍해요, 지식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볼게요. 33쪽으로 가서 하여튼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연의 님은 다르다. 그 밑으로 갈게요. 33쪽에. 빠지고. 이연의 님은 다르다. 한용우는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석가나 칸트나 마친이든 게임 인간이 아닌 중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그 님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을 의미하는 님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라는 게 한용운의 시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만 님의 침묵을 좀 보면 봐요.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34, 35 쭉 나왔는데 봐요. 님의 침묵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한영운의 님의 침묵의 님은 뭐냐?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진짜 님. 맞죠? 진짜 님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조국이 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한영운의 님의 님은 절대자. 부처를 갈 수 있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한영운의 님은 그러면 자, 한영운의 님을 자 여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문학 비평론도 공부하시니까 한영운의 님을 자 님으로만 보는 건 뭐냐? 이런 것은 뭐냐면 내재적 비평이라는 거예요. 님은 그냥 님이다. 시 속에 있는 거니. 근데 님을 조국이나 절대자로 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외재적 비평. 바깥의 상황까지 다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니까 조국이고 이 사람이 승려니까 절대자. 얘 몇 가지 가요? 그 외부의 상황을 따지면 외계적 비평. 작품 자체만 보면 내재적.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원래 저는 저걸 보고서 늘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내재적하고 외재적이. 알려드릴게요. 자,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자, 알려드릴게요. 내재적 비평은 개인적인 거. 자 봐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님은 같습니다면 그냥 나의 사랑하는 님이야. 네, 그러니까 내재 안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제가 한자로 써드릴게요. 안의 존재, 내재.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의 님이잖아요. 님은 같습니다 할 때 님은 안에 존재하니까 내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요? 님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그 의미들이 내재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재를 받고. 그건 아니에요. 그 내재랑 예제가 굉장히 헷갈려. 그게 아니고 이 내재라는 것은 이 작품 자체의 의미로만 해석하는, 이걸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인, 마이 빌러브드잖아요. 내 연인이 같다는 의미, 그런 의미로만 보는 게 내재고, 그거 외적인 상황을 따지는 게 외재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 문학 부평을 배우시는데 맛배기로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일성. 네, 그렇죠. 다일성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뭐 다일성도 되죠. 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는데 그건 넘어가고, 뭐 한용어는 이제 그것만 좀 알면 되고.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36페이지. 한용운에서는 이제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그런 철학적인 것만 좀 알면 돼요. 김서울보다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용운은 이제 지금 아까 지금 설명드린 거에서 다시 좀 책으로 가서 그 32쪽을 좀 보세요. 32쪽에 깨인 자의 님과 중생의 님, 여기까지 알겠죠? 각성한 자, 깨인 자, 각성한 자의 님과 중생의 님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 자 36쪽으로 가면 개인 수행과 민족 해방의 문제, 이것도 알겠죠? 한용운은 당연히 개인 수행을 했겠죠. 승려니까 민족 해방을 위해서 노력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비폭력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한용운은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37쪽의 작품 원문 및 해설로 들어가면 이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되게 여성적 어조예요. 한용운의 시는 여성적 어조가 또 많아요. 이게 되게 재밌어. 한용운의 시를 읽어보면요, 어떤 경우에 막 치마가 나와요. 치마. 한용운이 남자인데 치마라는 말이 막 나온다니까, 시 속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입는 게 치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소나, 아까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린 퍼소나가 되게 여성, 시적자가 여성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꼭 알아서. 한용운이 되게 남성적인 시인인데 여성적, 이 복종이라는 시가 여성적. 이게 남자의 어조인가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복종만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여성적인 어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종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처님이나 이런 것에 그 절대자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되게 여성적인 어조로 쭉 이야기하는 시가 바로 이 한용운의 복종입니다. 복종이라는 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시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유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38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다른 건더 띄고요. 38쪽.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복종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이것이 중생세계의 일반 법칙이다. 그렇죠.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이 한용운의 언법이다. 당황스러워진다. 자유를 싫어하고 복종을 좋아한다.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거하고 복종이 어떻게 보면 반대잖아요. 자유는 막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는 거고, 그렇죠? 복종은 약간 복종을 한다면 따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약간의 부딪히는 게 있는데,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상황이 자유가 될 것이다. 쉽게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오른쪽에 있죠? 업무 평가가 비객관적인 회사에 있는 것이 자유로운 상황이 될 것이다. 탐식, 먹을 걸 즐기는 사람,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우리 쭉 나오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식민지 일상에 적응해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것이 중생이 바라는 자유의 세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구속이 돼 있잖아요. 일제에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에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는 거. 아까 어떻게 보면 그 김소월의 옷과 밥과 자유 있죠? 저기 가는 저새 뭐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처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복종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승려이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고 되겠고요. 한용운의 시에서는 한 편만 골라라면 볼 것도 없이 뭐냐? 임해진문이에요. 자, 40페이지에 보면 2번 여기 별표를 쳐놓으세요. 절대 희망의 원리 임해진,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만 여러분이 아셔도 되는데,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자, 님이 갔어요.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제 공부할 게 너무나 재밌다. 그러면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그 아까 김서울의 님과 예, 한용운의 님으로도 이렇게 예, 이게 그렇죠. 제가 네, 지금 올라오겠네요.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딱 질문하셨어요. 네. 자, 설명드릴게요. 봐요. 한용운의 님하고 자 김소원의 님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공부할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용운이 말하는 님과 김소원 님을 설명할게요. 한용운의 님은요, 부지하는 님, 부지하는 님. 아예 존재하지 않아. 아예 안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한용운이 말하는 님은 이런 거죠.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국으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님. 이해가죠? 님은 가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제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 김수월의 님은 당연히 이제 현실 세계는 있지 않지만 그리워하는 님. 그리워하는. 내가 그 나보이랄교 갔을 때는 말없이 보이본에 들이오리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님이 같은 님이지만 이 님의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이해가세요? 약간은 한용운 자체는 약간은 님, 한용운의 님은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제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을 약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개점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불효 산빛을 깨치고 걸어갔다. 이게 깨달음을 또 상징하죠. 이 사람 승려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시가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봐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기껏. 자,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란 말 밑줄 쫙 쳐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용운 물론 이제 상징적인 의미 날카로운 첫 키스. 근데 이 한용운 득도의 경지. 그러니까 저도 득도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득도를 할 때 어떤 짜릿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를 깨달았을 때. 저는 뭐 득도까지는 안 했지만 저도 막 박사 논문 쓸 때 막 연구하다가 이거야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유레카라고 하죠. 그런 감정을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유레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이 구절 너무나 멋있어. 봐요. 님의 말소리에 원래는 눈을 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잖아. 말소리에 그다음에 님의 얼굴에 그러니까 이게 그 꽃다운 님의 말소리에 그다음에 님의 얼굴에 눈 멀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제 역설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다운 말소리잖아. 말소리니까 귀먹고 눈 멀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뭘까요? 만날 때 떠날 것을 경계하는 이게 근데 결국은 이거 뭐예요?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들어봤어요? 예.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 그냥 한자로 풀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인 사람은 반드시 떠나고 회자죠. 이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한자는 찾아보세요. 네, 이거 회자적인 거자 필반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국의 입장으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별의 뜻밖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여기 이제 아까 나오죠. 마지막 단락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줄에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한 회자령이 거자 필반이 되는 거예요. 맞죠?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해. 우리가 만나면 헤어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졸업식 때 막 헤어지지 않나요? 중고등 졸업식 헤어져. 근데 막 종로에 이렇게 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막 갑자기 저기 혹시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막 그러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막 친해져가지고 막 만나고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막 여러분이 어디 제가 전에 중국에 이제 놀러 갔어. 중국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 또 만나. 그럴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 41쪽의 마지막 두 줄이에요.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이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에서 한 구절만 골라라고 하면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이님을 보내지.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시고요. 자, 이걸 조국으로 따지면 뭘까요? 이제 부재하는 님이라는 건 조금 아시겠어요? 자, 조국은 나 일제 빼앗겼지만 나는 나의 조국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부재하는 님이에요. 자, 그러면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걸 하이데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간단하게 부재 속의 현존이라고. 부재 속의 현존. 있어 보이죠? 네. Presence in absence. 이런 거는 강의 안 나올 거예요. Presence in absence. 그러니까 님은 부재. 그렇지만 나는 존재. 여러분 첫사랑이 있으신지 모르겠어. 첫사랑과 헤어졌어. 첫사랑과 헤어진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막 걔 전화번호도 기억나고 막 그러잖아요. 헤어져도 막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전화번호 막 기억나. 1년 동안 막. 그러니까 님은 같지만 나이님을 안 보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어. 기억나야 안 나? 나겠죠? 가슴에 묻는다. 그런데 한 대가 있어요. 현존 속의 부재가 있어. 하이데거의 이야기가 있어요. 현존 속의 부재는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Absence in presence. 그러면 여러분 현존 속의 부재를 뭘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는 어때요? 여러분 같이 살면 옆에 있어도 처음에는 설레는데 한 20년 살면 별로 설레지도 않죠. 있어도 없는 것 같죠. 있어도 막 설레고 그런 게 정말 대단하신 거고. 심장이 그래서 부부가 현존 속의 부재. 멋지지 않나요? 존재는 하고 있는데 전혀 설레는 마음이 없어. 그렇죠? 아니 그런 겁니다. 부재 속에 님은 같지만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멋지죠? 제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거든요. 저는 이 구절 다음에 뭘 생각하고 싶냐면 이 키치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신이 있어요. 키치. 존 키치가 있는데 이 키치라는 사람이 27살이 죽어요. 엄청 일찍 죽는데 이 존 키치는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천재야, 천재. 그래서 오드 시리즈가 있어요, 오드. 오드라는 것은 송가인데 찬송하는 노래. 이 오드 시리즈가 5편이 있어요. 나이팅게일에 대한 풍가, 그리스 항아리에 붙이는 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얼마나 비슷한지.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 그 소리는 금방 사라지지만 여러분 옆에서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 사라질 줄 아나요? 피리 소리가 계속 가요. 변하지 않는 피리의 선율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피리를 불면 그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피리의 향기는 막 구름을 타고 우주를 타고 계속 돌겠어 안 돌겠어? 돌겠어 안 돌겠어? 돌겠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존 키치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곡절을 못 이기는 이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계속해서 휩싸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이제 그 외제적 비평으로 보면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재하는 님을 이야기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자 81쪽입니다. 님의 침묵에 수록된 시 중에 연애와 이별을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좀 설명 동기라고 해요. 동기. 여러분 문학 공부하시다 보면 모티브란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동기 이렇게 아니에요. 이별의 동기.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진 계기. 연애와 이별 모티브를 구사한 편에 속한다. 황금의 꽃, 한숨의 미풍, 고풍스러운 은유법과 그러니까 황금 이꼴 꽃이라는 거예요. 한숨 이꼴 미풍이라는 거예요. 그 은유법이죠. A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은유법 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것만 은유법인 줄 아셔. 그게 아니에요. 그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 뭐뭐 이런 뜻도 그 황금의 꽃 있잖아요. 황금이라는 꽃이거든요. 황금의 꽃이라는. 제가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 그러니까 사랑의 날개다. 그러니까 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기억나시죠? 줄리엣이 왜 당신이 이곳에 왔느냐? 나는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다 할 때 love's like wing이라고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봐요. 사랑의 가벼운 날개죠. 뭐뭐의 맞잖아요. 근데 이걸 사랑의 가벼운 날개로 번역하면 번역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가벼운 날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렇게 멋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장을 뛰어넘었냐 했더니 줄리엣이 로미오가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어. 진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게 중학교 한 2학년 애들이 이야기 16살짜리 이야기 예, 중학교 3학년 됐나? 하여튼 알겠죠. 이해하죠. 사랑이라는 가벼운 그러니까 은유법이라는 게 A는 B 제가 이야기하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A는 B만 은유법이 아니다라는 거. 뭐뭐의도 은유법이다. 개념 아시겠어요? 뭐뭐의가 뭐뭐라는 이라는 뜻도 있다. 자 다시. 자 그래서 이제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역설법. 여러분 님이 갔는데 어떻게 님을 안 보냅니까? 이게 역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역설이잖아요. 님이 갔으면 내가 보낸 거지. 내 마음이 안 보낸 거지. 맞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나 한을 표현하는 경향입니다. 자 한용운의 이별의 시가 한국 시대의 독특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요약을 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용운의 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좀 복잡한데 한용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 만남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43쪽으로 가겠습니다. 43쪽. 님의 침묵은 위기에 직면한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힘있는 텍스트다. 맞죠?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회, 부활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자 이제 알 수 없어요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위대한 시종 이게 시종할 때 종자는 따를 종자고 시는 모신다 할 때 시자예요. 모실 시자 따를 종자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어. 이 알 수 없어요는 뭐냐? 아이러니야. 아이러니가 뭐죠? 반어를 여러분 알아요. 그러니까 역설은 패러독스는 기억나시죠? 아까 패러독스라고 했잖아요. 반어를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아이러니. 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뭔 소리냐? 자 써볼까요? 자 거기다 좀 써보세요. 알 수 없어요. 옆에다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며 빌자서 이건 제가 안 써도 되죠? 알매 상태를 극화시킴. 다시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며 알매 상태를 극화시킴. 이게 알 수 없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이건 반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하다 아는 게 없어요. 이게 반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가 그런 의미에 알 수 없어요. 뭐 누구의 힘입니까? 알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반어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특히 이제 이 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밑에서 둘째 줄에 시 보세요. 녹색에 타고 남은 재가 있죠. 다시 기름이 들. 원래는 기름이 다 타고 남는 거지.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될 수 없잖아요. 역설이라고 그랬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나라가 이것도 이제 좀 나라 조국과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일제 이렇게 빼앗겨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 어떤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시인의 그 생각 이런 걸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4쪽 넘겨보시면 이 작품이 취하고 있는 시적 기법은 아까 다 이야기한 겁니다. 아이러니와 역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 아이러니는 뭐라고요? 영어로? 아니 우리말로 반어. 역설은 영어로? 네, 이렇게 알아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문과 나왔으니까 난 영어는 전혀 알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역설이 패러독스, 반어가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두 번째 전략에 알 수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 알고 있다. 이 내용들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득도한 어떤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나오죠. 알 수 없어요. 그 담달라기 좀 이건 밑줄 좀 치세요. 알 수 없어요 해석의 큰 난점은 마지막 연에 있다. 아까 제가 또 설명을 드렸는데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게 곤혹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제가 기름으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기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료도 아끼고 맨날 제가 기름이 되니까. 근데 이러한 정반대 명제의 쌍이 문장 속에서 천연스럽게 결합되어 있는 이게 한용운식 역설이라는 거. 타고는 그러니까 한용운은 뭐에서 논계 애인이 되어 보면 그래. 죽어도 다시 살아있는 논계. 저도 이제 시를 그 시를 쫙 나오는데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한용운의 어느 날 논계의 애인이 되어라는 시가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은 한용운 하면 리메치문만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장수라고 있죠. 전라북도인가? 장수에 가면 그 논계와 관련된 그 뭐죠? 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논계가 진주 촉성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 이제 논계가 자라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시가 딱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정수 가시면 한번 봐보세요. 어쨌든 그런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있고요. 자, 다시 44쪽. 그래서 이제 타고나면 이제 통상적으로 길한 이미지는 아니다. 길이라는 것은 좋다는 거잖아요. 길흉 들어봤죠?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타는 것은 고통, 재는 상실, 부정적인 이미지다. 불교에서도 탄다는 자 오른쪽 보세요. 중생이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 불교를 비롯한 보편 종교에서 탄다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예요? 정화예요. 네모처럼 정화. 자, 정화. 자, 이건 이제 영어로 자, 정화를 이게 그리스 말로 뭐라고 하죠? 정화. 그렇죠. 카타르시스. 이제 알면 재밌잖아요. 이게 고대 로마의 뭐다? 설사야. 이게 카타르시스가 원래 정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거예요. 적당히 공부한 사람은 카타르시스 정화 이렇게 끝나. 근데 정화 알면 이게 설사약이야. 고대 로마. 여러분 설사약을 먹고 설사를 쫙 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기분이 나빠요? 설사를 쫙 하고 비우면 비우면 아니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걸 비우는 거니까 좋은 거죠. 깔끔하게. 그렇죠, 깔끔하게. 그래서 고대 로마의 설사약이라니까 실제로는 그게 나중에 정화를 해서 바뀐 거. 어쨌든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도 여러분이 쭉 이해를 하시면서 어쨌든 한용운의 시 자체가 그런 그 수행자의 이야기 또 독립투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점점점 다 이 시 속에 다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막 길게 써놨는데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야 벌써 자 46페이지 결론을 볼게요. 그래서 이 한용운의 시에서는 이제 그 위에는 뭐 건너뛰고요.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그 위대한 정신을 담은 종교적 언어이면서도 근대인의 문학적 관습 속에 용의에 대해 녹아내려서 문학에 기록된 예가 왕왕, 종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종종이 있다. 그게 이제 문학사에 기록되는 게. 그래서 한국 근대문학에서는 자 오른쪽입니다. 한용운의 예가 독보적이다. 일본 불교에 복속된 위기에 처했던 한국 불교를 지켜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만의 불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중 불교, 산 속에서 절은 다 불교는 산 속에 있잖아요. 도시 불교를 탈바꿈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서만 이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에도 막 스님들이 이렇게 뭐 트위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친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불교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대 문학과 전맥시키는데 성공했다. 거기다 느껴주세요. 세 번째죠. 산중 불교를 도시 불교로 탈바꿈시키는 데 앞장서며 불교의 정신 세계를 근대 문학과 접목시켰다. 그게 첫 번째 문학사. 제가 이야기했죠. 결론은 다시 한번. 결론은 뭐다? 문학사적 의. 문학사적 의예요. 문학사만 하면 안 되고 문학사적 의. 그렇게 이야기하면 꼭 알아주세요. 결론 났다. 아, 이 한용운의 시의 문학사적 의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죠. 시험에 네 개 딱 좋지 않나요? 하나만 조금 꼬아버려. 그렇게 된다니까. 시험 문제 봐보세요. 두 번째 이 동그라미. 그의 시가 갖고 있는 정신사적 측면.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한국 정신사의 중심이다. 뭐 다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세속 문학이 범접할 수 없는 사상이. 이 사람은 불교의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가 되게 철학적이에요. 여기 또 볼까요?
한용운이나 이육사 등 강력한 신념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던 시인들. 당연하죠. 한용운도 되게 남성적이고 강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육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암흑기의 별이라 불리는 위대한 시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엄청 강했어요. 일제 이렇게 갔어도 이게 변호사도 선임하지도 않고요. 보석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랬어요. 한용운 실제로. 세 번째는 뭐예요? 특이한 문학적 계보. 아까 이거 설명드렸죠. 자, 그의 시는요 문단과 관계가 없어요. 갑자기 시사회로 돌출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육사나 윤동주가 이인 문단 시대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잘 반영을 한 시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인들이고 김소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 한용운은 되게 불교적이에요. 불교적인 시이고 승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불교적인 관점에서 철학적인 시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문학적 계보라는 게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자, 네 번째 이 동그라미. 자, 새로운 시 스타일을 제시함으로써 거기 근대시의 장르적 외연을 확대시.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뭔 말이 있는지 나오는지 설명. 내포라는 말이 있고요. 외연이라는 거. 이거 아시죠? 대충. 모르시죠? 외연은 1차적 의미. 내포는 2차적 의미. 자, 또 좀 설명드릴게요. 외연은 후층적 의미. 내포는 심층적 의미. 자, 하나 예를 들어 국화. 그냥 국화라고만 이렇게 썼어. 그럼 국화는 가을에 피는 뭐 단연생 화초 이걸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외연이거든요. 근데 국화라고 하면 뭐 여기서 절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국화협회서에서 국화는 어때요? 국화협회서에서 국화는 중년 여인의 원숭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포예요. 내포. 그러니까 그 내포라고 하는 것은 심층적인 의미 외연. 그러니까 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1차적 의미 또는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뜻도 있어요. 바깥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외연이라는 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장시키고 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거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동그라미 치라고 해서 밑줄 쳤잖아요. 네. 그런 것들 여러분이 밑줄 친 것만 보시면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는 그가 시에 갖고 있는 정신사 측면에 있는데 그의 시는 뭐 이렇게 한국 정신사의 중심을 훌륭히 지켜낸 설례를 보여준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핵심 포인트 있잖아요. 특이한 문학적 계보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포인트만 쭉 잡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결론할 때 다 할 필요 없이 그 앞에 있는 포인트 있잖아요. 정신사적 측면에 있다, 특이한 문학적 계보에 있다, 그 다음에 한국 시사의 새로운 시사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라는 건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제가 쭉 설명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의 결론이 바로 한용운 씨의 문학사적 의의다. 그렇게 알면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다음 중 한용운 씨의 문학사적 의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그래서 그의 시가 갖고 있는 뭐 물질사적 측면에 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낯선 거 고르면 되지. 그러니까 낯선 거 고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한용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 한다는 거는 이걸 모든 내용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읽는 건 제가 안 말려. 뭐 그렇게 하신다는데 제가 말릴 일은 없는데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쭉 이렇게 보면서 그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아, 이 사람이 이런 건 이런 거다. 요건 이런 거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면서 한용운은 철학적이시고 역설과 반어가 있다. 이런 걸 잡으면서 공부하면 별로 틀릴 게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방송과에서도 물론 이야기도 되지만 저는 또 제 관점에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해드려요. 여러분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없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제 강의하고 섞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진짜 좋은데.